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또 이렇게 훌륭하신 임직원님들 앞에서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회장님과 또 여러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강의를 하는 저는 성이 명, 이름이 진, 두자입니다. 두자 기억하기가 쉬운데요. 아까 어떤 분 명씨라는 성을 처음으로 거졌다는 분이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좀 그래서 갑자기 우리 성에 대해서, 성씨에 대해서 뭔가 자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우리 많은 성들이 중국에 살지만 중국의 명나라 전에 건너왔는데 왕족이랍니다. 왕족.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 집안은 그 가문 가계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어려서부터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며느리는 옛날에 참 이렇게 집안에서 반기는 며느리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성이 밝을 명이고 이름이 진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프로필을 썼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전남 도립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소개드릴 거는 저는 이제 아랑 인권 작은 도서관이라고 저희가 인권 문제를 특화시킨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한번 저희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 방역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도 2차 접종까지 했습니다만 3차 부스터샷을 아직 맞기 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도립대에서는 이제 정식 교수는 아니고요. 강의나 강사, 외래 강사를 하는데요.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국가 직무 능력에 관한 NCS, 우리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2002년, 2007년, 2010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이렇게 직무 능력에 관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인재가 갖춰야 될 어떤 소양, 그리고 어떤 직접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과목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의사소통, 대인관계, 조직의 역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대학을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하는 것이 어떤 이 분야에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국제학 박사학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바로 일본 사회의 이주민이었던 거예요. 이주 여성이었어요. 유학생으로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1990년도 말에 가가지고 2004년에 돌아왔는데, 일본 사회가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깥에서 온 유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주 여성이나 또 유학생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포용할 것인가, 또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한국과 일본을 비교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썼습니다. 이 비교 결과 어땠겠어요? 한국이 훨씬 더 세계적이고 더 어떤 그 한국은 법제화 시키는 거에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어떤 그 이주민들의 어떤 삶보다 한국에서의 어떤 그 이주민들, 특히나 이제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앞선 제도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결과로 또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화 박사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인권도서관 하면 인권 보는 사람들 머리 아프시죠? 네, 머리 아픕니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내가 소중하고 나의 존재가 유일하듯이 이 세상 이 지구에서 유일한 존재로서 내가 있듯이 또 내 옆에 있는 이분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접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작업 현장에서 그런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쉽게 해서 타산지석을 삼자라든지 아니면은 밑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든지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선수들이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인권은 이제 우리가 또 강주니까 5.18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5.18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희 가족사로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5.18 당시에 전남대학교 교수셨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총 맞고 이런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걸 말리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5.18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조작되고 모든 시나리오가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다 엮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엮여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8개월 수감 생활 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정말 우리 강주의 아픔이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이 큰 이제 어떤 아픔이었고 그래서 저 개인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광주 사태라고 우리가 그때 말했던 5.18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교수 딸에서 갑자기 이제 감옥에 간 실직자에다가 감옥에 간 가장이 그래서 집안이 이제 우울하고 엄마는 이제 기도하고 울고 그래서 또 바깥에 나가서 이제 우리 남편 어쩌라 하면서 이제 데모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서 그 사춘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거 아닌데 뭔가 나도 좀 잘나고 싶은데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로서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공부만이 살 길이다. 정말 이 우울한 내지는 이 가정 환경을 뭔가 내가 한번 치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안 되는 머리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이제 또 고대에 입학하는 이제 그런 또 의외의 결과를 얻어서 저로서는 이제 감사한 일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몰라 계시는 분이 명노분 교수님이라고 전대 교수님 영문과 교수님이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이 아쉬워서 그 관련된 여러 이제 그동안에 집에 있었던 인권 관련 서적, 5.18 관련 서적 이런 거를 모아서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여기 강의실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으로 절반 정도 되는 작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도서를 정리하고 5.18 자료나 이런 걸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권 도서관이라고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자료도 보시고 또 저희 인권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러한 이제 5.18 우리가 어떤 그 광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희생을 맡았던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어떤 대중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들 그리고 서로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뭔가 다 아시잖아요. 그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사적인 무슨 폭력이나 무슨 사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어떤 그 뭔가 사회를 이루었다. 그 해방 사회를 그 10일간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데이터 프로필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뭔가 광주시를 정말 광주답게 해야 되는데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 찬열께서 소개해 주신 민주당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럼 소론이 길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탄소 중립 많이 들으셨습니다. 탄소 중립과 인정에 대해 전환이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문제가 심각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떤 나라와 세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 속에서 광주 전남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또 뒤처져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이 어떤 탄소 중립 사회를 선도해가는 어떤 메카가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네이도 지금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요. 지금 겨울이라고 하는 이 겨울에도 토네이도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아무래도 기후 위기와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1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은 이미 한 3개의 주 정도 이렇게 미국의 하나의 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인력을 발휘해서 최대치가 3개의 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멸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토네이도는 6개의 주를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피해를 내고 또 사상자를 내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연재해가 오면은 건물 안으로 가라. 그것이 안전하다. 집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있어도 건물 자체가 흔들 때 들려 나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거기서 양초 공장에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었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사진이. 이거는 우리 올해 초에 그러니까 3월 이때 유럽의 프랑스에서도 이상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포도 넝쿨 밑으로 포도밭 밑으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 남부 쪽에서는 포도 농사가 최고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포도밭은 이제 이렇게 포도 줄기들이 뭔가 성장해야 되는데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그 밑에 불을 떼고 있는 거 정말 특이한 정말 처음으로 보는 특이한 장면이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기후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작년에 많은 물난리가 긴 장마를 겪었고 그래서 또 호수에서 산불이 계속 나가지고 캥거루가 지나가면서 그대로 타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또 그 당시 벌써 불과 7, 8개월 전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또 그것이 또 보도가 되지 않고 하니까 또 무덤덤해져 버리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엊그저께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다시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기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말 다들 긴장하고 옷을 껴입고 그렇게 나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실은 그렇게 생각만큼 춥지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저도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뭔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어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호들갑 떠는 게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2050년 이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지금과 비슷한 기온, 여건,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온실가스가 이제 주범인데 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6가지 가스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우리가 잘 알지만 잘 아는 거고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탄이 이제 그 폐기물이나 가축 사육 우리가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 등 인간 활동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가축 사육, 대규모 공장 사육을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결국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고, 그럼 우리는 겨우 이제 쌀밥에 소고기국 먹는 것이 겨우 이제 60년대, 70년대는 그것을 목표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생활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부를 이루어서 겨우 이제 편하게 소고기를 먹게 됐는데 또 이러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심각한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채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 어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뭐 채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육식을 줄여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수긍을 해주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불화탄소에서 냉장고의 냉매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가스 있으시죠? 프레온가스죠. 네,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 이야기는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금지, 생산 금지 원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프레온가스가 등장했을 때는 그 전에 프레온가스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암모니아 뭐 이런 것이어가지고 약간 독성이 있는 물질로 냉매를 사용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프레온가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양산하다 보니까 독성이 없는 이 가스가 있다니, 정말 이거 천연의 정말 가스, 너무 이제 신기한 가스고 정말 우리에게 인체에 무해한 정말 신비의 가스다 해가지고 프레온가스가 너무너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기후학자가 이 프레온가스로 인해서 오존층에 구멍이 나고 있다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보고가 나왔을 때는 다들 뭐 그럴 리가 있느냐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럴 리가 있느냐 하는 거 반응 하나 하고, 우리가 프레온가스 없이 어떻게 에어컨을 돌릴 수가 있는가,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생활화 되어 있는데 하면서 그 학자의 보고나 그쪽의 연구를 우리가 경원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를 계속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위성사진이 발표가 됐죠. 구멍이 뚫려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처음으로 이제 환경에 관해서 모여서 의논을 한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몬트리올 유정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모여서 다 같이 처음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이제 국제 강요들이 모여서 앞으로 10년 내에, 그때가 198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0년 이내에 프레온가스 사용을 중지하자.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그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어서 20년. 그래서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1997년에 프레온가스가 이제 중단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중단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또 새로운 물질로서 이제 이 수소불화탄소가 이제 다시 개발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냉매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간 생활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한편으로 우리 지구를 최대한 아끼고 지구를 보존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예측 보고서가 IPCC I가 이제 인터가버먼탈 패널 온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관한 국제 회의입니다. 협의체. 이 회의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제기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상태,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2050년 이후 그리고 2100년 돼서는 지구가 완전 이제 온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아닌 더 이상의 지구가 아닐 수가 있다 하는 보고서를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 2050년까지 1.5도로 지구의 지표면의 상승, 수온의 상승을 1.5도 내에서 우리가 제어를 한다면은 그나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에서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후 위기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했을 때 1.5도 내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고,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이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이게 있는데 이제 이 건물 부분은 제가 이제 주로 전력과 건물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건물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 세우고 있는 이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발생하고 거기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 소비하는 일체형으로서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건데, 이 기능이 이 패시브 기능과 액티브 역할을 해서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 패시브 기능은 이제 이 자체적으로 냉난방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단열과 이런 어떤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측면이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이제 패시브 방식이라고 했을 때, 액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데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자.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열 히트펌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자체적으로 완결적인 에너지 구조를 갖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로 에너지인데요.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이렇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공공건축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이 공공건축이 아닌 민간 아파트에도 이 방식을 도입을 했다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 우리 건축물 자체에서도,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결국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이제 법제화가 다 되어 있어서 2030년 이후로는 이렇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법제화 되어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서 탄소 중립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얼마나 큰 어떤 현목적인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은 1, 2, 3, 4차까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기후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이전에 불과 이제 5, 6년 전에 우리에게 제일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AI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더 큰 주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농업혁명은 중국과 이집트, 그 다음에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산업은 미국이었는데, 녹색혁명은 우리 한국이 이렇게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우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광주와 호남이 이 어떤 녹색혁명, 그린 뉴딜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광주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고, 아무튼 이제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낮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과제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단어가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이 100, R이 300 추진되고 있다. 뭐냐면은 R이 100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R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기업 활동이 필요한, 생산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이 R이 100입니다. 그럼 R이 300이란 뭐냐? R이 300이란 우리 이제 우리 민주당의 유일한 우리 지역의 재선 의원이신 송갑석 의원이 이제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데요. 300만큼 더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다른 쪽에 이제 이를테면 파는 거죠. 새로운 산업으로 막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호남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세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공급해냄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메카가 되자. 그래서 이것을 산업으로 연결시키자.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배전 탑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 에너지, 전기를, 전력을 담아두는 그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라남도가 인구가 한 19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한 145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185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20만 정도의 어떤 광역권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서 신산업을 만들어서 지도해 나가자. 왜냐하면은 호남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뒤처져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경부선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또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전력에 관한 이제 건데요. 60년대, 80년대, 2000년대가 되더라도 역시 호남 쪽으로는 이 송배전망이 이렇게 다른 밀집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만큼 이쪽 분야가 어떤 그 기존의 산업 구조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다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들에 대해서 이제 수치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정말 광역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인터넷 그리고 4차 혁명에 우리가 이렇게 정보통신 3차에서 우리가 일단 잡아챘고, 그 다음에 4차 혁명에도 우리가 앞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광역망을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호남에서 이 재생에너지로 판을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영광 쪽에 많이 있고 신안 풍력 발전,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그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기술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을 뭔가 개발하고 그 기술력으로 그 계획을 메꿔 나갈 수밖에 없지, 이 방향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2050년 이후로 지구를 지금 대비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때 이렇게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잘했다 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지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서로 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가 2050년에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어가지고 뭐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 재성 에너지를 우리가 특히나 이제 전력 부분에서 이렇게 해상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호남에서 뒤처진 호남이 이 어떤 그 판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알아주시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라 하는 것이